아주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철학자가 권력의 가장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서 그 근본을 뒤흔드는 질문 하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엇이 진정한 왕을 만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치열했던 질문의 기록 맹자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4세기 중국,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이름 그대로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끝없는 전쟁을 벌이던 때였죠. 주나라의 힘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제후국들은 저마다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칼을 겨누던 뭐랄까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적 상황이 맹자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맹자가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해법을 찾아 나섰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먼저 당대 군주들에게 맹자가 던졌던 아주 날카로운 첫 번째 질문, 이익이 먼저냐 아니면 인애가 먼저냐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진정한 왕의 길, 왕도라는 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또 소 한 마리를 둘러싼 이야기 속에서 왕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떤 실마리를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그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당시 왕들의 방식이 왜 근본적으로 틀렸는지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혼돈의 시대를 마주한 맹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맹자는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왕들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맹자의 여정은 양나라라는 곳에서 시작되는데요. 당시 양나라의 해왕은 연이은 전쟁 패배로 국력을 많이 잃고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했죠. 바로 그때 맹자가 그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왕과 철학자의 만남. 여기서 오고 간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이 맹자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은 맹자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굉장히 직설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이죠. 국가의 이익, 이것이야말로 당시 모든 군주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단 하나의 화두였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맹자의 대답은요, 왕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는 이익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문제 삼아요. 왕께서는 하필이면 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대화의 주제를 이익에서 자신의 핵심 사상인 인과 의로 단숨에 바꿔버립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던 셈이죠. 맹자는 왜 그렇게 이익을 경계했을까요? 그는 이익을 좇는 마음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왕이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면 그 밑에 신하들은 자기 가문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밑에 백성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가 자기 몫만 챙기려 드는 사회,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다투는 세상이 되고 말겠죠. 그 끝에는 결국 나라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맹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라를 아주 극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익을 좇는 나라는요, 결국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찬탈하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수레를 가진 제후를 죽이는 건 천수레를 가진 신하일 거라는 그의 지적은 정말 예리했죠. 반면에 인과 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는 다릅니다. 어진 마음, 즉 인은 부모를 버리지 않게 하고 의로운 마음, 의는 군주를 저버리지 않게 하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충성과 안정의 바탕이 된다고 맹자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넘어선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맹자는 왕도라는 새로운 통치 비전을 제시합니다. 왕도라는 건 힘으로 억지로 누르는 패도와는 달리 덕으로 백성들을 감화시켜서 천하가 저절로 따르게 만드는 그런 통치 방식인데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해왕은 그래도 자기가 꽤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들면 백성들을 구제하는 정책도 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나라 백성은 늘지 않고 딱히 뭘 하는 것 같지도 않은 이웃나라 백성은 줄지도 않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맹자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맹자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꺼내듭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병사는 50보를 도망쳤고 어떤 병사는 100보를 도망쳤다고 해보죠. 이때 50보 도망친 병사가 100보 도망친 병사를 보고 비웃을 자격이 있겠냐는 겁니다.
왕은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해요. 그건 안 될 말이죠. 백보를 가지 않았을 뿐이지 도망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비유의 논리는 완벽하게 파악했지만 아직 그 날카로운 교훈의 화살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건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맹자는 바로 이 비유를 왕의 통치에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왕이 펼치는 구호 정책이 이웃나라의 나쁜 정책보다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백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50보 도망친 거나 100보 도망친 거나 둘 다 전쟁에서 진 건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이죠. 그럼 진정한 왕도의 시작은 대체 뭘까요? 맹자의 해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를 뺏지 말고 촘촘한 그물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하지 말고 나무도 벨 때를 가려서 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생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경제 생활이 안정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걱정을 덜게 되고 비로소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돌아가신 분을 슬퍼하며 장사 지내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맹자는 바로 이 후회 없는 삶, 이것이야말로 왕도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맹자는 왕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왕의 주방에는 기름진 고기가 넘쳐나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들이 있는데 정작 왕의 백성들은 굶주려 있고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는 거죠. 맹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짐승을 이끌어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아주 강하게 질타합니다. 왕이 이건 내 탓이 아니라 흉년 탓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자 맹자는 더욱 강력한 비유로 그를 꾸짖습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놓고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칼이 죽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백성이 굶어 죽는데 내 탓이 아니라 흉년 탓이야 라고 말하는 게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통치자에게 있다는 정말 준엄한 일갈이죠. 자, 그렇다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맹자는 이제 무대를 제 나라로 옮겨서 선왕과의 대화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갑니다. 이번에는 외부 정책이 아니라 왕의 내면, 바로 그 마음속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씨앗을 발견해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왕이 겪었던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왕이 대청에 앉아 있는데 제사에 쓸 제물로 소 한 마리가 끌려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왕은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소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차마 저 모습을 볼 수가 없구나. 저 소를 놓아주어라. 그리고는 소 대신 양을 제물로 쓰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왕의 마음속에서 계산 없이 순간적으로 우러나온 연민의 감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보고 아이고, 우리 왕은 비싼 소가 아까워서 싼 양으로 바꿨나 보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왕의 이 행동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가능성의 실마리를 발견한 거죠. 맹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벌 떠는 소 한 마리에 대한 그 순간적인 연민이 천하를 다스릴 자격의 증거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닌가요? 맹자는 이걸 인술, 즉 인을 행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맹자에 따르면 왕의 마음이 움직인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그는 소는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통에 대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마음, 바로 이것이 인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필요한 건 없던 마음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그 연민의 마음을 눈앞의 소 한 마리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온 백성에게로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맹자는 말하는 겁니다. 맹자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불능과 불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건너뛰는 것, 이건 정말로 할 수 없는 것, 즉 불능이죠. 하지만 어르신을 위해 나뭇가지 하나 꺾어드리는 건 하지 않는 것, 즉 불의일 뿐입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태산을 넘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뭇가지를 꺾지 않는 것처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맹자는 당시 군주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고 있던 근본적인 오류를 하나의 강력한 비유로 깔끔하게 요약합니다. 맹자가 왕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왕께서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쑥스러운지 그저 웃기만 합니다. 맹자는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아름다운 음악 같은 것들이냐고 물어보지만 왕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죠. 그러자 맹자는 왕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영토를 넓히고 강력한 라이벌인 진나라와 초나라 같은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천하의 패권을 쥐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야망을 확연한 맹자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과 목적이 완전히 어긋났다는 정말 통렬한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에는 더 깊고 무서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건 그냥 어리석은 행동일 뿐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죠.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천하를 얻으려는 시도는 다릅니다. 그건 단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나라 전체를 파괴하는 끔찍한 재앙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맹자가 당대의 왕들에게 던졌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왕의 자격은 이익을 쫓는 마음이 아니라 인과 의의를 실천하는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의 씨앗은 이미 왕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죠. 하지만 그 마음을 실현하는 방법이 전쟁과 정복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맹자가 생각한 진정한 왕의 길, 그 대안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맹자의 대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맹자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훌륭한 통치라고 하면 좋은 법을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요? 맹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통치자, 그 한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한 사람의 내면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관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용기와 같이 비교역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에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차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채우는 거대한 에너지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맹자가 안내하는 지도자의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맹자와 제나라의 선왕이 나누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선왕이 맹자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나 해요. 자신이 음악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이죠. 아마 속으로는 좀 찔렸을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개인적인 쾌락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걱정했던 거겠죠. 하지만 맹자는 바로 이 지점, 왕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가지고 통치의 가장 중요하고 깊은 원리 중 하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맹자는 왕이 음악을 좋아하는 건 괜찮습니다. 라거나 안 됩니다. 라고 바로 답하지 않아요. 대신에 왕에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죠. 왕이시여, 혼자 음악을 즐기는 것과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 어느 쪽이 더 즐겁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 하나로 맹자는 왕의 시선을 나 혼자만의 쾌락에서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슬며시 옮겨놓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궁궐에서 종소리,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한쪽에서는 우리 왕은 자기만 즐기느라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보이지도 않나? 하며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왕께서 건강하시니 저렇게 음악도 즐기실 수 있는 거겠지 라며 함께 기뻐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맹자가 설명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행위 자체가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냥을 하든 화려한 궁전을 짓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행위를 하는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즐거움이 백성의 굶주림과 고통을 외면한 채 이루어질 때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백성의 귀에 원망과 저주의 소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왕이 먼저 백성의 삶을 챙기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려 할 때 그 똑같은 음악 소리는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알리는 축복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왕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취미가 좋은 정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백성들과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즐거운 것을 백성도 함께 즐길 수 있게 하고 또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왕은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묶고 존경받는 진정한 통치자, 즉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맹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은 왕은 이제 마음을 좀 더 열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고백을 하죠. 자신에게는 용맹함을 좋아하는 병통, 다시 말해 일종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맹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한 그 용기라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주죠. 맹자는 먼저 왕에게 이런 작은 용기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용기, 즉 피부지용은요, 쉽게 말해 혈기로 부리는 용기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칼자루를 만지작거리고 눈을 부라리면서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하고 달려드는 식이죠. 이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눈앞의 상대 한 명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용기입니다. 물론 이런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에게는 오히려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맹자가 제시하는 큰 용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용기는 개인의 자존심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곳을 향해 있어요. 바로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용기죠. 옛 성군이었던 문왕과 무왕도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누가 자신을 모욕해서가 아니었어요. 폭군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터져나온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보호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가져야 할 진정한 용기라고 맹자는 말합니다. 맹자의 통찰이 정말 빛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왕이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향이 사실은 왕의 가장 큰 잠재력이라는 걸 일깨워준다는 점이죠. 용맹함을 좋아하는 마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용기가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 왕의 그 뜨거운 마음이 사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천하의 평화를 향한 커다란 의로움으로 폭발할 수만 있다면 백성들은 그런 왕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왕께서 더 용기를 내어주셨으면 하고 바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선왕은 이제 완전히 맹자에게 마음을 연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또 다른 약점들을 계속해서 털어놓습니다. 이번에는 재물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고대의 군주에게는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욕망들을 왕 스스로는 병통, 즉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맹자는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 개인적인 욕망들은 숨기고 없애야 할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인자한 정치를 펼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자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왕에게 욕망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욕망을 백성들의 욕망과 연결하라고 조언하죠. 왕께서 재물을 사랑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 또한 부유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왕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시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 또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처럼 진정한 왕도 정치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욕망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통치자가 자신의 욕망을 거울 삼아 백성의 삶을 이해하고 모든 백성이 그 기본적인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맹자가 제시하는 통치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맹자와의 대화를 통해 바깥 세계, 즉 정치의 세계에서 안쪽 세계, 바로 자기 수양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맹자는 자신의 제자인 공손추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힘의 진짜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데요. 그게 바로 부동심, 글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건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의미합니다. 제자 공손추가 맹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제 나라의 재상 같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신다면 마음이 동요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맹자는 담담하게 대답하죠. 나는 나이 40에 이미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요. 옛날에 40이라는 나이는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혹이라고 불렸죠. 맹자가 말하는 부동심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맹자는 부동심을 곧바로 설명하는 대신 다시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두 명의 용사를 예로 들면서 말이죠. 첫 번째 용사인 북궁유는 외적인 것에 아주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칼로 찔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작은 모욕도 참지 못하죠.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용감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늘 바깥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용사인 맹시사는 좀 더 내면적입니다. 그는 이기고 지는 것 같은 외부의 결과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인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죠. 북궁유보다는 한 단계 발전했지만 맹자가 보기엔 이건 역시 완전한 경지는 아니었습니다. 맹자는 이 두 용사의 용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용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의 용기입니다. 증자의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의로움, 의자입니다. 그는 행동하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서 조금이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비록 상대가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두려워하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를 돌아보아 명백히 옳다는 확신이 서면 상대가 10,000,000명이라도 그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심의 핵심입니다. 부동심이란 그저 굳세고 대담한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깊고 흔들림 없는 도덕적 확신에 뿌리 내린 마음입니다. 그 기반이 도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부동심의 기반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부동심은 어떻게 기를 수 있냐고요? 그러자 맹자는 자신이 정말로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밝힙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호연지기를 잘 기르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호연지기라는 개념은 맹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운, 육체적인 활력 같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일종의 도덕적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올바른 행동, 의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안에 충전되는 거대한 기운 같은 거죠. 중요한 건 어쩌다 한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의로움을 꾸준히 쌓아갈 때만 비로소 이 기운이 강물처럼 넘실거리며 자라납니다. 이 기운은 의로움과 도리가 있을 때 잘 자라나고 만약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있거나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마치 구멍난 풍선처럼 금세 쪼그라들고 맙니다. 잘 길러진 호연지기는 한 개인을 우주 전체와 연결시키는 아주 숭고하고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인 셈이죠. 그럼 이 거대한 에너지는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맹자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꾸준히 의로운 일을 쌓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심듯이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죠. 이 과정을 서두르거나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맹자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들려줍니다. 옛날 송나라에 마음이 아주 급한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밭에 심어놓은 싹이 너무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서 매일같이 걱정을 했죠. 그러다 하루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내가 직접 싹을 조금씩 뽑아 올려주면 더 빨리 자라지 않을까? 그는 온종일 밭에 나가 싹을 하나하나 정성껏 뽑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자랑했죠. 얘들아, 내가 오늘 싹들이 자라는 걸 도와주고 왔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 밭으로 달려가 보니 애써 뽑아 올린 싹들은 모두 하얗게 말라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급함과 인위적인 노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맹자는 세상 사람 대부분이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아예 밭을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싹을 억지로 뽑아 올리거나 진정한 내면의 성장, 즉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은 오직 꾸준하고 진실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맹자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자 그의 사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는 그 유명한 성선설입니다. 맹자는 이 선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노력을 해서 외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치 봄이 오면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씨앗이나 싹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이 엄청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사고 실험 하나를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요청하는 거죠.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아장아장 걷다가 막 우물 속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 아찔한 순간을 목격했다고 말입니다. 맹자는 묻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솟아나는 감정이 무엇이겠냐고요? 혹시 이 아이를 구해주면 저 아이 부모와 친해질 수 있겠지? 라거나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겠군 하는 계산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울면 시끄러우니까 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일까요? 맹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요. 그 순간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은 어떠한 이해타산도 없는 순수하고 반사적인 놀라움과 안타까움, 즉 측은지심, 척인지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능적인 마음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맹자는 바로 이 우물가의 아이 예시에서 출발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4가지의 핵심적인 도덕적 감정, 즉 사단이 이미 심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남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측은지심은 사랑과 어짐, 즉 인으로 자라나는 싹입니다. 둘째,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수호지심은 의로 자라나는 싹이고요. 셋째, 겸손하게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은 사회적 질서인 예의 싹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은 지라는 지혜의 싹이 되죠. 맹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팔과 다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4가지 도덕의 싹이 심어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덕적 잠재력은 마치 화라산처럼 엄청나지만 그것을 잘 키우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4가지 선한 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선해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고 우리 왕은 좋은 군주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군주를 해치는 일이라고 맹자는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결국 위대한 성인과 이상적인 군주의 길은 다른 어떤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공평하게 심겨있는 이 작고 보편적인 씨앗들을 알아보고 정성껏 가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맹자는 시대를 넘어 우리 각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길 기다리고 있는 그 선한 싹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소중한 싹에 물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내 마음속 작은 정원을 가꾸는 바로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맹자의 사상을 그냥 오래된 고전 철학이라고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이건 사실 권력, 윤리, 그리고 인간 본성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날카롭고 또 구체적인 지침서에 가깝거든요. 특히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 혹은 사회에 어떻게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제시한 행동 강령은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이게 맹자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닐까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한 맹자의 답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덕을 지키면서 동시에 권력의 중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맹자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개인의 차원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맹자가 생각했던 학자이자 관료,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현명한 조언자를 위해서 제시했던 그 행동 규범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맹자는 이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존중은 상호적이라는 것. 이 표현한 비교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군주가 신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신하의 충성심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군주가 신하를 자기 몸의 일부인 손과 발처럼 소중하게 아낀다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심장처럼 여기면서 충성을 다하겠죠. 하지만 신하를 그저 부리기 편한 가축, 개나 말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하 역시 군주를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이상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하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흙이나 지푸라기처럼 하찮게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의 것을 빼앗는 도적이자 목숨을 위협하는 원수로 여기게 된다는 아주 냉엄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리더십의 핵심을 짚는 심리학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맹자의 원칙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맹자는 당대 강대국이었던 제나라에서 엄청난 거액인 금 100일을 선물로 제안받았어요.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언뜻 보면 권력자의 부를 거부하는 청렴한 철학자. 딱 그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좀 이상해집니다. 그는 송나라를 떠날 때는 70일을, 설나라에 머물 때는 50일을 받았거든요. 잠깐만요. 더 큰 돈은 거절하고 그보다 적은 돈은 받았다니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바로 이 명백한 모순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맹자의 변덕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더 깊고 일관된 원칙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한 글자에 있습니다. 의, 바로 의로움이죠. 맹자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딱 뻣뻣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각 상황의 마땅함, 즉 의로움을 따랐던 거죠. 송나라에서 받은 70일은 먼 길을 떠나는 그에게 주는 여비, 그러니까 노자라는 합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설나라에서 받은 50일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그에게 경호 인력을 고용하라는 목적이 있었고요. 이 두 선물은 모두 그 상황에 마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의에 부합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나라의 100일은 아무런 명분이 없었어요. 그저 맹자의 환심을 사서 자기 곁에 묶어두려는 뇌물에 불과했죠. 이건 의의에 어긋나는 것이었기에 군자로서 결코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의라는 건 이처럼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도덕적 나침반인 셈입니다. 맹자는 공직에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요. 이게 참 현실적인 조언인데요. 핵심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장관인데 국가 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마땅히 떠나야 한다는 거죠. 또 군주에게 조언하는 게 내 역할인데 군주가 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거기 더 머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내 책임을 다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맹자 자신처럼 특정한 직책이 없이 자유로운 입장이라면 자신의 도를 펼칠 기회가 오면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는 데 있어서 더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아주 합리적인 직업 윤리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윤리를 살펴봤으니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맹자가 그렸던 국가, 그 거대한 청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그의 상세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 정치 사상의 출발점이자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계, 즉 항산이 없으면 변치 않는 선한 마음, 항심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맹자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도덕이나 예의를 기대하는 건 마치 그물로 새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폭력적인 일이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 바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도덕교육과 국가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맹자가 내놓은 구체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이 정전제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토지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9등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8가구가 각각 바깥쪽에 있는 한 구획씩을 경작해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꾸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한 구획의 공유지는 8가구가 힘을 합쳐서 함께 경작하고 거기서 나온 수확물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방식이죠. 이 제도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서 개인의 노동 의욕을 북돋우면서 동시에 공동경작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을 키우는 아주 탁월한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나라가 어디 땅 문제만으로 해결되겠어요. 맹자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3개의 기준을 더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공정한 세금입니다. 이게 바로 백성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봤죠. 둘째는 인간관계의 기본 윤리를 가르치는 보편적인 교육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가르쳐야 비로소 사회가 안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말 놀라운데요. 아주 현대적인 개념인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입니다. 그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춤추만 그물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거나 나무가 자랄 시간을 주지도 않고 마구 벌목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맹자가 제시한 국가의 청사진이 이제 어느 정도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시의 모든 사람이 이 생각에 동의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제부터는 맹자가 어떻게 전혀 다른 사회 비전에 맞서 자신의 이론을 지켜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맹자에게 가장 큰 도전장을 내민 학파가 있었는데 바로 농가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직접 땅을 경작하면서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통치자 역시 백성과 똑같이 노동해야 한다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평등하고 이상적으로 들리는 그런 주장이었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맹자는 아주 침착하게 반박을 시작해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죠. 좋습니다. 군주가 직접 밭을 간다고 칩시다. 그럼 그가 입을 옷은요? 그것도 직접 옷감을 짜서 만들어야 합니까? 맹자는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쟁기나 낫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밥을 담아 먹을 그릇은 또 어떻고요?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한 사람이 농사, 직조, 대장장이, 도예 같은 사회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익히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맹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농가 학파의 이상은 겉보기에는 고상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인 비효율적인 길이라는 거죠. 사회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의 협업으로 유지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길 위에서 인생을 다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사회적 분업은 자연스럽고 또 필수적이라는 거죠. 마음을 써서 나라의 큰 계획을 세우는 노심자가 있고 몸의 힘을 써서 식량과 물건을 생산하는 노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노심자는 노력자를 다스리고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고 노력자는 노심자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들을 먹입니다. 맹자는 이게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천하의 보편적인 이치라고 선언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경제나 정치 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다른 철학 사상들과도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자신의 윤리적인 체계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당시 맹자의 육아 사상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했던 세력 중 하나가 바로 묵과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겸해 사상을 주장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 아버지와 길 건너 모르는 사람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맹자는 이런 주장이 인간의 본성과 생명의 근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은 부모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건 마치 나에게 2개의 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맹자에게 사랑이란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뿌리에서 시작해서 친구, 이웃, 사회로 점차 퍼져나가는 동심원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작점과 중심이 없는 사랑은 부자연스럽고 공허하다고 본 겁니다.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는데 이건 개혁의 본질 자체에 관한 것이었어요. 맹자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매일 닭을 훔치다가 들킨 도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즉시 바로잡는 대신에 아주 황당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매일 훔치던 걸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완전히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지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맹자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도덕적인 타협은 미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았다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은 즉시 멈추는 것뿐입니다.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정책이나 개인의 나쁜 습관을 고칠 때 우리가 흔히 빠지는 점진주의의 함정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맹자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대장부라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죠. 맹자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국가와 이상적인 조언자를 뒷받침하는 그 궁극적인 도덕적 기둥은 과연 무엇일까요? 맹자는 대장부가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먼저 대장부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요. 그는 남편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태도를 첩부지도, 즉 첩이나 아녀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 없이 그저 순응하고 굴종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대장부는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학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인간상에 대한 정의 중 하나가 나옵니다. 대장부란 첫째, 부와 명예가 그를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들 수 없는 사람. 둘째,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가 그의 뜻을 바꾸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셋째, 권력과 무력의 위협이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사람. 즉,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굳건한 도덕적 중심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대장부입니다. 자, 그럼 이 대장부의 이상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 진중자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렴결백함을 거의 비인간적인 수준까지 밀어붙인 사람이었어요. 형이 받은 녹봉이 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집을 나왔고 어머니가 준 거위고기도 불의한 것이라며 토해낼 정도였습니다. 사흘을 굶다가 우물가에서 벌레 먹은 자두를 발견하고서야 겨우 허기를 채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맹자는 이러한 극단적인 청렴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합니다. 진정한 지조와 원칙은 현실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발휘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진중자처럼 살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땅속의 지렁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맹자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자기 혼자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생명력 없는 미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맹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묵직하고 심오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대장부의 굳건한 이상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중자처럼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공허하고 메마른 이상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협하지 않는 지조와 현실 속에서의 유연함,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찾아내는 것. 어쩌면 이것이 맹자의 책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리더 혹은 올바른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때 흔히들 뛰어난 재능이나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맹자는 이루편에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다스림과 자기 수양의 길에 대한 맹자의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편은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문을 엽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루라는 인물은요, 전설에 따르면 100걸음 밖에서도 아주 작은 톨끝을 볼 수 있을 만큼 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공수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인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그런데 맹자는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시력과 최고의 손재주를 가졌다고 해도 컴퍼스나 자와 같은 객관적인 도구가 없다면 완벽한 원이나 사각형을 그려낼 수는 없다고 말이죠. 즉, 개인의 탁월한 능력만으로는 완벽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댈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맹자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입니다. 한 사람의 감이나 직관 혹은 순간적인 선한 마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절대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맹자가 제시하는 그 기준은 바로 고대의 이상적인 군주들, 이른바 성인 군주들이 걸어가며 닦아놓은 길, 바로 선왕의 도입니다.
지금부터 이 도가 왜 그토록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국가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맹자는 단순히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훌륭한 통치와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왜 개인의 재능이나 감정을 넘어서는 검증되고 영원한 원칙, 즉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제시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선왕의 도, 즉 옛 성현들이 걸었던 그 길은요,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기술을 위한 일종의 컴퍼스이자 자와 같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것은 공정함과 질서를 보장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주죠. 그래서 통치자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즉흥적인 판단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맹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냅니다. 한쪽에는 자비롭고 선한 마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률이 있다고 해보죠. 맹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선한 마음은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이 없으면 혼란을 낳기 쉽고, 법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지혜와 의지가 없으면 그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하니까요. 결국 이 두 가지 모두 옛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선왕의 도라는 큰 틀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될 때 비로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성현의 도라는 기준이 없을 때는 설령 군주가 인자한 마음을 가졌다 해도 그 마음이 백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요. 말 그대로 국가는 운이나 지도자의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느비에 지은 집과 같아지는 거죠. 반면에 선왕의 도라는 견고한 토대가 있으면 비로소 어진 정치, 즉 인정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그 인이 온 세상에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마음만 착해서도 법조항만 촘촘해서도 안 되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큰 원칙과 틀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군주가 선왕의 도라는 훌륭한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데도 여전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거나 나라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자는 여기에 대해 아주 심오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밖이 아니라 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반구적이라는 개념이야말로 맹자 철학의 가장 중요한 초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보통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죠. 하지만 맹자는 화살을 거꾸로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 겨누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의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자기 성찰의 원리입니다. 맹자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진단 과정을 제시합니다. 막연하게 반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나타난 문제의 현상에 따라 점검해야 할 내면의 덕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 즉 인에 혹시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백성을 다스려려는데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나의 지혜, 즉 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요. 또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데 존경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의 공경심, 즉 경이 형식에 그친 건 아닌지 성찰하라는 거죠. 이처럼 외부의 실패는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 즉 반구적의 궁극적인 결과는 놀랍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로잡기만 하면 외부 세계가 저절로 질서를 찾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서 더 높은 우주적인 원리, 즉 하늘의 명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맹자는 말합니다. 결국 나의 올바름이 곧 세상의 올바름으로 이어진다는 리더의 내면 수양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주의 책임과 자기 성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맹자는 논의의 초점을 통치라는 외부적인 행위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모든 개개인의 내면 상태, 그 핵심으로 옮겨옵니다. 맹자에게 성, 즉 성실함은 단순한 미덕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힘이자 원리입니다. 하늘의 운행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과업은 바로 그 하늘의 길처럼 성실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즉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맹자는 지극한 성실함, 완벽한 진실됨을 갖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경우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반대로 성실하지 않으면서 남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사람도 없었다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지, 성실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맹자는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곳을 볼 필요 없이 결코 숨길 수 없는 영혼의 창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눈동자입니다. 이 부분은 한 사람의 내면적 도덕성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신체에, 특히 눈동자에 드러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이 올바르고 떳떳하면 그 사람의 눈동자는 맑고 밝게 빛나지만 마음에 부끄러움이나 악함이 있으면 눈동자는 흐리고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맹자는 진정한 인격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눈동자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마음, 맑은 눈동자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으로 맹자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적자재심입니다. 붉은 아이의 마음, 즉 갓난아기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갓난아기의 마음은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진실됩니다. 맹자는 위대한 사람이란 남들이 모르는 복잡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지니고 있었던 그 순수하고 깊은 선함, 즉 적자지심을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속에 때를 묻히지 않고 그 순수한 본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 성에 이르는 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수양을 통해 순수한 본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면의 인격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그 관계의 건강함을 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한 국가의 안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강력한 법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위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들죠. 이 관계는 단순히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복종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맹자가 보기에 이 관계는 정부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고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표를 보면 맹자의 생각이 얼마나 명료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하의 충성심은 군주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만약 군주가 신하를 자신의 몸의 일부인 손과 발처럼 소중히 여긴다면 신하 역시 군주를 자신의 몸의 중심인 심장과 마음처럼 여기며 충성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군주가 신하를 그저 부리는 개나 말처럼 취급한다면 신하 역시 군주를 길에서 마주치는 보통 사람처럼 여길 뿐이죠. 더 나아가 군주가 신하를 흙이나 지푸라기처럼 하찮게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나라를 해치는 도적이나 원수처럼 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말 강력하고 실용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비단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이죠. 내가 상대방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할 때 그 관계 속에서는 신뢰와 협력 그리고 충성심이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는 순간 그 관계는 무관심이나 불신, 심지어는 적대감이라는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왕의 도, 반구적이, 성실함과 같은 높은 이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러한 원칙들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이 원칙과 현실의 긴장관계를 맹자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예법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행동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녀 7세보동석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녀가 물건을 주고받을 때조차 손이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었죠. 이것은 분명하게 확립된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규칙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바로 이것이 맹자에게 제시된 아주 까다로운 윤리적 딜레마였습니다. 형수님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 구해주지 않으면 형수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손을 뻗어 구하는 순간 남녀가 손을 맞잡아서는 안 된다는 예법을 어기게 되죠. 규칙을 따르자니 사람이 죽고 사람을 구하자니 규칙을 어겨야 하는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맹자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합니다.
당연히 손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예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형수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승냥이나 이리 같은 짐승의 행동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하죠. 맹자는 여기서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어리석음과 더 높은 원칙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실천적 지혜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권도를 제시합니다. 이 권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상황의 무게를 저울질해서 행동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규칙의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본래 지향하고자 했던 더 큰 정신, 더 높은 가치를 따르는 능력이죠. 남녀유별이라는 예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이처럼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들 사이의 경중을 가려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권도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 비유를 통해 지혜의 범위를 아주 멋지게 확장합니다. 물에 빠진 형수님이라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손이라는 실용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도죠. 하지만 지금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 물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단순히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거대하고 체계적인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근본적인 원칙, 즉 선왕의 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문제에는 올바른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칙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유연해야 한다니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타협과 적응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잃지 않고 원칙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맹자의 마지막 말은 이 굳건함과 어리석은 완고함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탐색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맹자가 말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규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규칙이 섬기고자 하는 더 높은 가치, 바로 의로움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최종 목적지를 결코 시야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의 행동이 처음과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의의가 있는 곳을 향해 있죠. 상황에 따라 방법은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의로움을 향한 그 방향성만은 결코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맹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정한 지혜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맹자와 함께하는 긴 여정, 드디어 그 마지막 장입니다. 위대한 리더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맹자는 그 해답을 아주 흥미롭게도 역사 속 인물들의 삶에서 찾아냅니다. 오늘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상적인 통치와 또 개인의 삶에 대한 맹자의 깊은 통찰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맹자가 남긴 이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길의 정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선언이죠. 말끔, 책임감, 조화, 그리고 시의 적절함. 맹자는 이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덕이라는 것이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다채로운 모습으로 빛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먼저 통치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한 나라의 권력은 대체 어떻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권력을 부여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맹자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정당한 통치란 무엇인가 그 핵심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단순히 현명한 왕이 다음 후계자를 지목해서 나라를 준다. 이게 과연 한 개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맹자는 바로 이 질문을 시작점으로 해서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맹자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천자는 천하를 남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은 권력의 최종 주인이 통치자 개인이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아요. 아무리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군주랄지라도 이 나라는 자신의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누구에게 넘겨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권위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맹자는 그 권위의 원천을 하늘, 즉 천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가 생기죠. 권력을 주는 주체는 하늘인데 정작 그 하늘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하는 하늘은 과연 어떻게 자신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걸까요? 맹자는 하늘의 뜻이 드러나는 과정을 아주 현실적인 3단계로 설명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계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로 증명된다는 거죠. 먼저 1단계, 현재의 통치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후보를 하늘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2단계, 그 후보자에게 실제로 나라의 제사와 정치를 맡겨서 능력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결과 신들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백성들이 그의 통치에 만족하며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승인이라는 겁니다. 손임금의 사례가 바로 이 3단계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요임금은 순에게 단순히 자리를 준 게 아니었어요. 무려 28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를 시험대에 올린 거죠. 그 기간 동안 순은 국가의 제사를 주관해서 신들을 만족시켰고 정사를 돌봐서 나라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요임금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요임금의 친아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은혜를 베풀어 온 순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백성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침묵하는 하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자 사상의 진짜 깊이가 드러납니다. 만약 덕 있는 현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게 단순한 공식이라면 우임금 다음 왕은 당연히 그가 추천한 현인 이기 되어야 했겠죠. 하지만 역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왕위는 우임금의 아들인 기에게로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흥미로운 발례를 통해서 우리는 맹자의 통찰이 얼마나 현실을 깊이 꿰뚫어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맹자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순과 우는 각자 수십 년 동안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깊은 신뢰를 쌓았던 거죠. 반면에 익은 우임금을 보조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의 덕을 충분히 체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낯선 현인보다는 오랫동안 곁에서 보아온 우임금의 아들 기에게로 향했던 겁니다. 이 사례는 하늘의 뜻, 즉 백성의 마음이란 것이 단순히 능력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올린 신뢰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적인 통치자의 길을 보았다면 이제 맹자의 시선은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향합니다. 만약 세상이 이상적이지 않다면 덕을 갖춘 개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맹자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맹자는 탕왕을 도와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상나라를 세운 명제상, 이운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맹자는 책임감과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는 또 다른 성인의 길을 보여주죠. 이운은 세상이 혼란하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숨어버리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책임감의 표현이죠. 천하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도랑에 밀어넣은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이윤에게 세상의 고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혼란한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보여주는 성인의 또 다른 모습, 책임지는 자의 길입니다. 자, 이제 맹자는 앞서 살펴본 여러 성인들의 삶의 방식을 4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합니다. 덕을 실현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며 각각의 방식 모두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 표가 바로 맹자가 제시하는 4가지 성인의 초상입니다. 자신의 원칙을 위해서라면 어떤 타협도 거부하는 맑음의 성인 백이,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는 책임의 성인 이윤,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조화의 성인 유화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상황에 맞게 행하는 시의 적절함의 성인 공자. 맹자는 이들 중 누가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덕을 완성한 위대한 성인이라는 거죠. 첫 번째, 백이의 길은 순수함과 원칙의 길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적 고결함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군주를 섬기거나 부정한 세상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타협하는 대신에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이 다시 맑아지기를 기다리면서요. 맹자는 백이의 이런 굳건한 태도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청렴함을 일깨우고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의지를 불어넣는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이윤의 길은 아주 적극적인 책임의 길입니다. 그는 세상이 혼란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죠.
앞서 보았듯이 그는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군주든 섬길 수 있고 어떤 백성이든 다스릴 수 있다는 자세로 현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사회에 대한 깊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유아해의 조화로운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대는 그대고 나는 나다. 즉,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내면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는 자신의 덕이 아주 굳건하기 때문에 설령 부정한 군주를 섬기거나 낮은 벼슬자리에 있더라도 결코 거기에 물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외부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아해가 보여준 조화의 정신입니다. 맹자는 앞서 소개한 백의, 이은, 유아해 모두가 덕의 아주 높은 경지를 이룬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들을 뛰어넘어서 각각의 덕을 하나로 아우르는 궁극의 성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공자입니다. 집대성이란 말 그대로 모아서 크게 이룬다는 뜻인데요. 맹자의 성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단순히 4가지 유형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성인들의 장점을 모아서 완벽하게 종합해낸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모든 악기의 소리를 조화롭게 이끌어서 하나의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해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맹자는 이 집대성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아름다운 음악적 비유를 사용합니다. 공자의 지혜를 하나의 완벽한 연주에 비유하면서 그 시작과 끝을 알리는 2가지 핵심 용어를 제시하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공자의 위대함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연주의 시작을 알리는 청아한 종소리, 바로 금성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분석적인 측면을 상징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명확하게 이치를 파악하고 질서를 세우는 능력, 즉 지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연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맑은 옥의 울림, 옥진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종합적인 측면에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울러서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는 능력, 즉 성스러움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시작이 성스러운 완성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공자의 위대함, 시의 적절함입니다. 그는 하나의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백의처럼 단호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물러났고, 때로는 이윤처럼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했으며, 또 때로는 유아해처럼 머물면서 조화를 꾀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덕을 실천할 줄 알았던 진정한 시대의 성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자의 통치 철학부터 성인에 대한 분석까지 이 모든 사상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서 맹자와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맹자 철학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에는 바로 이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즉 적자지심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순수하고 선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맹자에게 진정한 위대함이란 평생에 걸쳐서 이 순수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단 하나의 개념이 맹자 철학의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백성들이 선한 군주를 따르는 이유도 그들의 본성 속에 선함을 알아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과 같은 성인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순수한 마음 때문인 거죠. 결국 맹자에게 최고의 정치와 최고의 지혜는 모두 인간 본성의 선함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맹자와 함께한 긴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맹자는 선한 마음이 시대를 초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이 지혜는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